안녕하세요.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진행을 맡은 신미정입니다. 당장 지금 갖고 있는 무기와 병력만으로 적과의 대립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갖가지 지략과 우회 전략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겠고 의외의 조합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 손에 없는 전력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겠죠. 영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아편 전쟁 초반에 제1차 천비해전 전투에서 청나라는 고작 영국의 탐사선급 2척의 포격에 의해 29척 중 23척이 격침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청나라의 포는 영국 함선에 전혀 닿지 않았던 데 비해 증기선이었던 영국 함선의 최신 한 포는 목선이었던 청나라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장시킨 거죠. 이 망신스러운 결과에 경악한 청나라 흠차 대신 임칙선은 곧바로 미국으로부터 대포 300문을 구입해 광저우로 들어서는 길목을 단단히 다져둡니다. 비록 아편 전쟁은 결과적으로 청나라가 진 전쟁이었지만 임칙선은 천비해전 이후 이어진 영국 함대 본진의 광저우 공격을 급히 외국에서 수배해온 무기로 남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을 치르는 모든 국가는 전황이 계획대로 진행돼 아군이 승리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예상을 빗나간 불리한 전황에서 승리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밀리터리 M은 이렇게 교착 혹은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깥에서 전력을 들여온 사례에 관한 전쟁 속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밀떡을 위한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 밀떡 버라이어티 밀리터리 M 오늘도 시작합니다. 환장님, 팬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주제가 안 뚫려서 사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일단 딱 감이 오지 않고요. 프로스포츠를 보면은 외국인 용병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자나 투수나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 뚫려서 사왔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게 병이 맥혀가지고 뚫어뻥이라도 사왔나 싶었어요. 근데 도대체 뭘 뚫으려고 어떤 걸 사온 건가요? 일단 1273년 중국 남송의 최전선인 양양성이 있습니다. 양양성. 한수를 낀 강가에 세워진 이 거대한 성은 당시 세계를 휩쓸던 몽고군, 이 몽고군 앞에서 5년 이상을 버텼습니다. 성을 포위한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은 이거를 뚫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군대와 공성 무기를 있는데 다 쏟아부었지만 양양성은 쉽사리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양양성을 뚫기 위해서 뭔가를 사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양양성 앞에 갑자기 거대한 투석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투석기 공격을 숱하게 받아온 양양성의 그 병사나 장수들은 그저 조금 더 큰 투석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심각한 착각이었죠. 착각이었구나. 착각. 근데 투석기 하면은 이거잖아요. 커다란 그 뭐랄까요, 나무 숟가락 그런 거 같은 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 올려놓고 띵 꽝. 나무 숟가락이라고 하면 좀 사이즈가 큰 나무 숟가락. 투석기가 맞긴 한데 이번에 이야기하는 투석기는 조금 다릅니다. 달라요. 투석기를 보면 크게 2가지 종류의 투석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성으로 돌을 날리는 투석기. 그러니까 목재나 단단하게 꼬인 밧줄, 동물 힘줄 같은 것에 막대를 껴가지고 꼬아가지고 되돌아가는 탄성으로 돌을 날려보내는 거. 근데 그거는 저도 이미 알고 있는 투석기고 그러면 또 다른 투석기 하나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지렛대형 투석기인데 커다란 지렛대를 시소처럼 설치해놓고는 긴 쪽에 여기다 돌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짧은 쪽을 강하게 당기면 지렛대의 구조상 짧은 지렛대를 당기는 속도보다 긴 지렛대 쪽의 끝이 훨씬 빠르게 움직이니까 길기 때문에 리치가 기니까 그 속도로 돌을 날리는 거죠. 이런 지렛대형은 구조적으로 조금 복잡하죠. 이게 탄성, 새총 쏘는 거랑 다르긴 한데 대신에 훨씬 크고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투석기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양양성 앞에 등장한 거는 지렛대형 투석기일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다를까 싶습니다. 어차피 나무로 만들어서 돌을 날리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탄성형 투석기는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만들기도 좀 비교적 쉽지만 탄성만으로 낼 수 있는 속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게 탄성 재료라는 게 계속 큰 힘을 받다 보면 늘어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 고무줄. 이래저래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쓰면 쓸수록 성능이 눈에 띄게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다른 하나는 명중률이 나빠져가지고 돌이 한 곳을 계속 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무줄 잘 알죠. 네. 제가 머리 묶을 때도 많이 쓰고요. 계속 쓰다 보면 늘어나고 탄성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래서 성능이 뭐 나빠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명중률도 떨어진다?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쏠 때마다 탄성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무게의 돌을 얹고 똑같이 감아가지고 쏴도 돌이 떨어지는 위치가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계속 받으면 이게 망가지기도 쉽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투석기가 갑자기 부서지면 안 돼요. 주변의 피해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죠. 당시에 이 탄성 좋은 소재도 한계가 있었을 테고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래저래 탄성형 투석기는 한계가 뚜렷했던 거죠. 반대로 지렛대형 투석기는 지렛대와 받침대가 날아가는 돌의 무게와 작동할 때 가해지는 힘을 버텨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충분한 힘으로 지렛대의 짧은 쪽을 당겨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투석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하다. 날아가는 거리도 일정하고 내구성도 탄성형보다 좋고 더 크고 강하고 완전 완선형 투석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투석기를 몽골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몽골인들이 기병만 잘 썼던 게 아니네요. 그게 사실 이 몽골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네, 땡겼어요. 사요. 그래요. 좋은 성능, 좋은 무기면은 보통 팔지도 않고 기술 유출도 웬만하면 막자. 이런 걸 텐데 샀어요? 네, 샀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기술 유출 이런 거는 요즘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만은 당시 몽골인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점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술을 사들인 곳이 같은 몽골족의 점령지였던 페르시아 일대 일강국이었다는 거고 같은 사촌, 같은 형제. 다른 하나는 몽골족 혹은 원나라가 필요하다면 외부의 기술을 받아들일 때 거리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의 기술 어떠냐? 우리 같이 쓰자. 더 발전만 시키면 되지. 그래서 몽골 쪽에서는 외국인도 많이 고용했었어요, 당시에.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자기 기술은 아니지만 꽤 열려 있었던. 열린 사고,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 그렇죠. 원래 이런 지렛대형 투석기는 서양보다 먼저 중국에서 4, 5세기경에 완성을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렛대를 잡아당겨서 쓰는 그런 인력식 지렛대형 투석기인데 서양식 구분으로는 망고넬형 투석기라고 하죠. 아니, 중국에서 먼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중국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셈이네요. 이게 다시 그러면 페르시아로 넘어간 건가요? 6세기쯤에 건국된 아바르칸구이라는 나라가 동지중해와 아랍, 페르시아 일대에서 지렛대형 투석기를 썼는데 당시 사용한 기술이 현지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바르는 돌궐족에게 밀려난 옛 몽골 지역 정주민족이었던 유연의 후예가 세운 나라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하죠. 돌궐족. 그렇죠. 중국에서 출발한 지렛대형 투석기 기술이 아시아 각지로 퍼져나가다가 유연, 아바르를 통해 서구권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국에서 유연으로 또 유연에서 아바르로 갔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몽골 사람들이 서구권에 지렛대형 투석기를 보급한 셈이네요. 네. 그리고 이 지렛대형 투석기들은 유럽인과 아랍인들의 손에 들어가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탄성형 투석기들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고 이거 필요 없어. 구형이야, 구형. 대세는 지렛대형 투석기 망고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성들도 이 투석기에 대항해서 더 높고 두터워졌고 덩달아 이 망고넬도 개량이 됩니다. 지렛대가 성장을 하면 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다시 한번 기술을 또 높이는 무기도 강해지고요. 반전을 거듭하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은. 역사는 어차피 도전과 응전이니까. 그러니까 망고넬의 가장 큰 단점은 근데 짧은 지렛대 끝에 연결된 여러 갈래의 밧줄을 여러 사람이 확 하고 끌어당겨가지고 돌을 날리는 구조였는데 이러니 위력을 높이려면 체중도 무겁고 힘도 센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붙어요. 개미처럼 달라붙어가지고. 힘들어요. 당연히 위력의 한계도 명백했습니다. 사람이 더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묘한을 짜냅니다. 묘한을 짜네요. 어차피 힘만 가해지면 돌은 날아갈 텐데 꼭 이렇게 사람이 당길 필요가 있나?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아, 그쵸. 그 사람이 아니라 뭐 더 힘세 뭐 소라든지 뭐 코끼리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있으면 될 텐데요. 아니죠. 그러면요? 지렛대 짧은 쪽에 무거운 걸 달아두는 거죠. 무게추를. 그냥 무게만으로 떨어지게끔. 그렇죠. 이렇게 무거운 무게추를 달면 사람 몇 명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 훨씬 강한 힘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훨씬 더 큰 투석기를 만들 수 있고 던지는 돌의 무게나 날아가는 거리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완성된 중력식 혹은 무게추식이라고 할 수 있는 투석기가 바로 궁극의 투석기, 투석기의 완성형이라 불리는 트레부샷입니다. 아, 저거! 영화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헤븐. 네. 천국의 킹덤. 네. 우리 올랜도 오빠가 예루살렘을 지키죠? 네, 지켰어요. 성벽 박살 내고 막 이게 그 성벽 다 무너뜨렸던 그 투석기군요. 그렇죠. 그 킹덤 오브 헤븐에서 살라딘이 그 예루살렘을 트레비샷으로 공략을 하죠.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화려한 볼거리 중에 하나였지만 거의 완벽하게 고증에 성공한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틀린 고증이 바로 이 투석기였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거짓을 보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트레빗이 맞긴 맞아요. 맞는데. 네, 위로 과장됐죠. 아, 과장됐어요? 원자폭탄 쏘듯이 막 터뜨리니까. 네. 아니었거든요. 진실은 아니었어요. 전혀. 제가 또 쏘갔어요, 할리우드에. 아주 많이 잊히셨구나. 네.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양양성 이야기 앞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다시요? 예. 당시 송나라의 최전선이었던 양양성과 양양성 인근의 번성, 그 앞에 있었던 번성, 정말 항약하기가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엔 강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포위하기도 어려웠고 땅으로 이어진 성벽 아래로는 거대한 해자까지 파도 상태라 가지고 성벽도 두터웠습니다. 성벽에는 큰 타격을 주지 못했죠. 닿더라도. 양양성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성이었길래. 양양성 굉장히 컸습니다. 둘레가 7km였어요. 둘레가 7km. 그렇죠. 내부에 쌓아둔 물자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성 안의 물자가 바닥나기만을 기다린다면 몇 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엄청 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인들도 양쯔강 이북의 중국인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인력식 투석기를 여러 대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해봤지만은 양양성 병사들은 이게 성벽이 쭉 이렇게 부러지면 그냥 내가 메꾸시면 고치는 거예요, 곧바로. 곧바로 고쳐보니까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뭐 늘 그 삽질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공성전을 그 진두지휘했던 원나라 태조 쿠빌라이 칸은 첫 1년이 가기 전에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양양성을 그 단시간에 점령할 수 없다는 걸 간파하게 됩니다. 힘들겠구나. 힘들다. 그렇죠. 시간과 인력과 물자를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뭐 언젠가는 뭐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까지 감수해야 할 피해는 정말 뭐 적지 않았던 거죠. 아, 그래서 그 후에 그럼 공격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꿔봤나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장기전에 대비해 양양성과 양양성 주변에서 함께 저항하고 있는 번성을 거대한 두 겹의 토성으로 감싸버립니다. 외부의 자원이 닿지 못하게 완전하게 밀봉시켜버린 거죠. 큰 성 둘레 또 다른 성을 쌓아서 감쌌다? 그렇죠. 그 가능한가요? 그 시대에? 그 당시 그 몽골이 양양성과 번성 이 두 개를 포위하는데 쏟아부은 그 물력을 보자면 10만 이상의 병력을 1차로 동원을 했습니다. 10만이요. 네, 10만. 엄청나죠. 그리고 그 이후에 7만 명이 추가가 됩니다. 17만! 그렇죠. 17만. 이 전체 그 17만 명의 병력은 민간인 동원 노동력을 제외한 순수 전투 병력만 헤아린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오, 스케일이 뭐 장난 아니네요. 이게 병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양양성의 높고 두꺼운 성벽을 격파해 공성무기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 무조건 깨부시겠어. 당시 몽골인들은 세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공성 병기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겠죠. 나 이런 거 찾는다. 이거 빨리 가져와. 그중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게 서역에서 개발됐던 궁극의 투석기 트레비샷이었던 아, 다시 나왔네요. 트레비샷. 쿠빌라이 칸이 딱 요거로구나. 요거구나. 픽했네요. 어떻게 들여왔는지 궁금하네요. 1271년 이 쿠빌라이 칸은 일칸국의 대칸인 아바카 칸에게 직접 사절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 동네에 그 엄청난 투석기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들었다. 있으면 좀 나눠 씁시다. 결국 아바카카는 이듬해인 1272년에 이라크 모술족 출신인 알딘과 아프가니스탄 출신인 이스마일이라는 두 명의 투석기 전문가 기술자죠. 네. 두 명을 보냅니다. 투석기를 그냥 단순히 판 게 아니고 기술자를 보낸 거죠. 또 이란에서 중국까지 육로로 그걸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쿠빌라이 칸이 이때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크고 강력한 투석기를 원했던 겁니다. 있던 기성품이 아니다. 오더메이드. 좀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실 물건은 뭐 만들어서 수출하긴 해도 원천 기술자 잘 유출하지 않잖아요. 당시 쿠빌라이 칸이 어벤져스 팀을 꾸렸다고 봐도 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양양성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미래가 이게 막 전개가 되는 건가요? 조금 암울하죠. 네. 1272년 11월 알딘과 이스마일이 이끄는 기술자들은 원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황제의 특명을 받고 대도, 그러니까 지금의 북경 성문 앞에서 트레비슛을 만들어가지고 시연회를 벌입니다. 해족들이 만든 포라고 해서 해포라는 별칭이 붙은 이 트레비셋은 중력식 지렛대형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크고 거대했습니다. 투석기 자체의 크기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지만 90에서 150kg 정도 되는 돌들을 최대 400m까지 날려보냈다는 아마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레비셋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멀리 날아간 돌들이 그 표적으로 세운 단을 한 방에 부수고 2m 가까이 파고들었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냥 투석기 수준이 아니라 대포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웬만한 초기형 화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후대에 등장하는 제법 큰 규모가 있는 사석포 정도 돼야 그 이상의 성능이 나왔을 겁니다. 사석포. 뭔가 기억이 납니다. 또 저희가 지난 회에 바실리카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나요? 이 대포 나오기 전에 나온 게 트레비셋. 그렇죠. 이 바실리카가 대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크고 거대했다고 했는데 이 쿠빌라이 칸이 만든 그 회회포도 만만치 않았죠. 당대 최강, 투석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들라고 지시한 쿠빌라이 칸은 얼마나 뿌듯했을까 싶네요. 내가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기술자들 불러내가지고 기존 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자. 역시 이렇게 투자가 있으면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쿠빌라이 칸이다. 내가 물주다. 만들어. 이런 느낌? 내가 바로 쿠빌라이 칸이다. 역시 임원이군요. 그렇죠. 이번에는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역시 밀리터리의 세계. 이 맛에 현질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쿠빌라이 칸은 결국 과감하게 질렀고 회회포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이런 해외포의 성능에 크게 만족한 쿠빌라이 칸은 만족할 수밖에 없겠죠. 기술자들 양양으로 보냅니다. 먼저 사전 연습 삼아 양양 인근에 있던 그 변성을 공격하라는 거죠. 변성도 양양성에 비해 규모는 좀 작지만은 높고 두꺼운 성벽이 유지해서 5년간 몽골군의 공격을 버티던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방에? 한 방에? 회회포가 너무 강했죠. 그 이전까지 돌을 날리던 투석기는 몇 발을 맞아도 어느 정도 보수가 가능했지만 이 회회포를 상대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양과 함께 끝까지 저항했던 번성은 불과 1개월 만에 회회포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번성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본편. 그렇죠. 양양으로 가야죠. 예, 최종 목표 양양만 남은 거죠. 몽골군은 양양 앞에 어마어마한 양의 해외포를 설치하고 커다란 바위를 계속해서 쏘아댔습니다. 기록이 불확실하긴 한데 최소 해외포는 20문 이상, 일반 투석기는 최소 3자릿수 이상의 숫자를 끌고 와가지고 포를 그냥 연달아 계속 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중국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원나라의 회회포가 그 송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회회포는 평범한 포에 비해 더욱 맹렬하니 성 안으로 돌이 날아들어 절과 누각이 모두 무너지더라. 그리고 소리가 벼락과 같아 성을 뒤흔든다. 성중이 흉흉하니 장수들이 앞다투어 성을 넘어 항복하는구나. 항복하는요. 양양성은 드디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싸울 의지를 상실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5년이 넘게 몽골군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게 끈질기게 저항하고 버텼던 양양성 성벽도 이게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성화는 돌을 맞아 난장판이 됐고 사기는 꺾여 나가고 결국 성을 방어하며 끝까지 항거하겠다던 성주 여문족도 원나라의 투항 공고를 받자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항복. 5년을 버텼지만은 해포라는 신무기가 등장하자마자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양양성은 영원할 줄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 회포들이 한 건은 제대로 했네요. 네. 외부로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다면 전혀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 같은데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양성에서 대활약을 펼치자 회포에는 양양포라는 새로운 별명도 따라 붙었고 이후에 남송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는데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 원나라에서도 해외포의 활약을 정말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사 안호화 정전을 보면은 해외포에 대해 모든 전투에 두루 쓰였으며 하나같이 공을 세웠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양양성을 함락시킨 공로로 회포를 개발한 알알딘과 이스마일 두 기술자에게 상금 250냥을 내리고 회포수 군장의 벼슬을 내려서 그 회포 부대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이 벼슬은 그 아랍인들의 가문에서 그 대대로 세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멀리까지 가서 잘 만든 그 어떤 인센티브 잘 챙겨 받았네요. 네. 예전에 콘스탄티노플 성벽 박살내던 그 오르반 씨였나요? 그분은 보너스도 못 받았죠. 대포 터져서 죽었죠. 역시 인생은 뭐니 뭐니 해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양을 돌파한 원나라군은 내친 김에 그대로 밀고 나가가지고 그해 송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해외포는 역사를 바뀐 무기 중 하나로 해야 할 수 있겠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는 찾는 사람이 결국 역사 속의 영웅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까지 무기와 전쟁사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격 총에 대한 심층 분석 토크를 이어갑니다. 밀리터리 M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총 대 총 코너 없어서 사왔습니다. 수입총 전성시대, 냉전시대 자유진영 최강의 수입총기를 가려라. 냉전시대 자유진영 최강의 수입총기라. 아니 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셨죠? 냉전시대에 자국산 소총을 자체 개발해서 쓴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알죠.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총 4개국이었죠. 자국산 소총을 쓴 나라가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요? 글쎄요. 딱히 뭐 그런 걸로 고민까지는 안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과거의 볼트 액션 라이플에 비해 자동 소총은 제작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 수입하거나 라이센스 생산하는 게 훨씬 싸게 먹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유진영에서 워낙 막강한 양대 자동 소총이 출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냉전 시대를 평정했던 양대 자동 소총. 총 대 총 대결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주제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냉전시대 자유진영 최강의 수입총기를 가려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길이 1025mm, 총열 길이 450mm, 무게 4.38kg. 게르만 총기 장인들의 손길로 빚어낸 냉전시대 자유진영 최강의 전투소총 헤클로운 특허후 G3A3. 아니 무슨 근거로 냉전시대 최강의 전투소총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G3는 AK-47, M16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소총으로 꼽히는 총입니다. 그런데 일단 뭐 AK는 공산진영 총이니까 제외. 또 M16은 5.5mm 쓰는 그 돌격총이니까 제외. 그럼 뭐 G3만 남잖아요. 그런데 이 G3는 7.6mm 나토탄 쓰는 전투소총이니까 냉전시대 자유진영 최강의 전투소총. 이게 뭐 딱 맞는 표현이죠. 아니 세계 3대 자동소총이란 말을 누가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던 겁니까? 뭐 특별히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선정한 건가요? 아니 구체적으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 특별한 뭐 어떤 뭐 특정 기관에서 뭐 콕 집어가지고 뭐 선정했다기보단 사용자들의 그 후기의 그 평가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도 불분명 뭐 카더라식의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뭐 어차피 링 스테이지 시작되면 뭐 밝혀질 내용들이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팬더님이 선택하신 총기 소개해 주시죠. 전체 길이 1090mm,
총력 길이 533mm, 무게 4.25kg, 냉전시대 자유진영의 오른팔 FN8! FN8 사실 M16대 AK47 이상으로 이 밀떡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했던 주제가 G3 대 FAL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워낙 레전드급 총기들이라 이 단판 승부로 뭐 승패가 뭐 가려지겠어요? 다음 시간 연장전 정도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진영 최강의 전투총 HK G3 대 자유진영의 오른팔 FN8의 한판 대결! Get in the ring! 첫 번째 라운드, 이 FAL의 그 개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FAL과 G3는 이 총 자체의 실력 대결도 관전 포인트가 많지만 이 개발 배경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뭐 출생의 비밀이 거의 뭐 아침 드라마 수준이죠. 그렇죠. 팔이 있었기 때문에 G3가 탄생했는데 알고 보니까 팔은 G3의 직계 선조의 형님 피를 이어받았다라 뭐 이런 식이죠.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FAL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이 FAL, F-A-L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프랑스어로 피지, 오토매티큐, 리지, 즉 경량 자동소총의 약자입니다. 경량이요? 아니 FAL이 4.2kg가 넘는 그런 묵직한 놈인데 이걸 왜 경량 자동소총이라고 하죠? 최초의 실용적인 자동소총으로 불리는 미국의 M1918 브라우닝 오토매틱 라이플 BAR이 8kg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무겁죠. BAR에 비하면 절반은 가벼운 셈이죠. 에이, 비교 대상이 너무 어거지네. 그 BAR은 1차 대전 때 그 미국 컬트사가 만든 총이고 FAL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벨기에 FN사에서 만든 총이지 않습니까?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고 이렇게 막 꽤 맞추는 거예요. 총기계의 거목, 총기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존 브라우닝이 강력한 연결고리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BAR은 미국의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브라우닝이 FN사랑 나름 밀월 관계에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 사용했던 M1900, 1차 대전을 촉발시킨 오스트리아 황태자 저격에 사용된 M1910 모두 존 브라우닝이 설계하고 FN사에서 제작한 원총입니다. 그렇죠. 덕분에 그 소규모 총기 제조업체였던 FN사가 유럽의 그 메이저 총기 제조사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을 하죠. 존 브라우닝이라는 연결고리 덕분에 FN사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콜트사와 계약을 맺고 유럽형 BAR이라고 할 수 있는 M1930을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도했던 FN 측 수석 기술자가 디웨이돈의 세브라 인물인데 이분이 존 브라우닝의 오른팔 겸 FAL을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존 브라우닝이 설계한 그 BAR이 FAL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뭐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디웨이돈에는 BAR을 베이스로 반자동 소총을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디웨도네가 여러 FN 기술자들과 함께 영국 엔필드 조병창으로 건너가서 반자동 소총을 꾸준히 연구했죠. 결국 전쟁이 끝나고 벨기에로 돌아와서 완성시킨 총이 FN M1949입니다. 에? 이거 뭐 게런드랑 거의 똑같은데? 이거 카피품 아니에요, 이거? 외형은 게런드와 유사하지만 가스압으로 작동하는 틸팅 볼트 같은 내부 구조는 BAR과 거의 동일합니다. 팔이 등장하기 직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아직까지 BAR과 게런드 라이플 같은 미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죠. 그런데 독일제 소스가 듬뿍 뿌려진 신모델로 등장합니다. 독일제 소스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은 벨기에를 점령하고 FN사를 무기 생산 공장으로 이용했었죠. 그래서 당시 FN에 남아있던 기술자들은 독일 마우저에서 개발한 세계 최초의 돌격소총 STG-44를 만들면서 독일의 최첨단 총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둔 상태였어요. 이때 주목한 게 소총탄의 탄피를 단축시킨 짧은 소총탄, 즉 STG-44에 사용했던 7.92mm, 33mm 단소탄입니다. 그래서 M1949를 베이스로 풀오토 연사가 가능한 카빈을 생산했는데 이게 바로 FAL의 초기형입니다. 아, 이거 뭐 FAL 맞아요? 이게 생기기 너무 흉측한데? 뭐 아직 시제품 단계라면 좀 덜 남은 구석이 좀 있죠.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미국산 총기 메커니즘에 독일의 돌격소총 스타일을 뒤섞었다 이건데, 아니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혼종이 자유진영의 오른팔로 등극을 한 겁니까? FN만의 노하우와 약간의 행운 덕분이죠.
8 시제품 개발할 때 7.9mm 33mm 단소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탄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총을 테스트했던 벨기에군이 독일제 탄을 영 껄끄러워했던 거죠. 그럴만도 하죠. 그래서 7.9mm 단소탄 대신 영국이 차세대 돌격 소총탄으로 밀어붙이던 280 브리티시 탄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280 브리티시 탄이면 요즘도 회자되고 있는 그 굉장히 비운의 환상의 7mm 탄 아닙니까? 그렇죠. FN 기술자들이 개발 단계에 일정 부분 참여했던 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 탄을 사용하는 EM2 라이플을 개발할 당시에 280 브리티시 버전 4를 테스트해보고 아주 굉장히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용탄을 그렇게 막 바꿔가면서 총을 만든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FN 기술자들은 그걸 굉장히 쉽게 해버리네요. 그게 FN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나토가 창설되면서 미국이 7.6mm 5.1탄을 나토 제식탄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영국은 280 브리티시 탄과 EM2 라이플까지 모두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 탄이야 그렇다고 치고 총까지 포기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7.2mm 나토탄에 맞게 그냥 또 개조해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EM2는 7.6의 5.1탄처럼 강력한 탄을 소화할 여력이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팔은 7.6mm 나토탄보다 강력한 3006탄을 소화해내는 BAR의 내부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7.6mm 나토탄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영국이 대안으로 선택을 한 게 7.6mm 버전으로 개조한 팔이었다 이거군요. 자존심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대로 덥석 집어오진 않았죠. 7.6mm 나토탄이 너무 강력하니까 연사 기능은 삭제했습니다. 어차피 반동이 세서 맞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에런 A1 자동 장전 소총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에런 A1을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결정하니까 영연방 국가들끼리 단체로 에런 A1을 우르르 갈아타면서 흥행 대박이 터진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독일제 7.9mm 단소탄 대신에 영국제 280 브리티시 탄을 쓴 게 굉장히 행운이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영국이 에런 A1을 도입한 건 결국 미국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팔이 자유진영의 오른팔로 등극한 건 미국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미국의 팔의 흥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군이 게런드 라이플 후속을 선적할 당시에 FN사도 팔이 개량형 T-48을 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T-44와 치열한 경험을 벌였죠. 물론 T-44가 MC4로 최종 채택되긴 했지만 최종 경합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팔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받죠. 덕분에 전 세계 자유진영에서 묻지마 공동대를 추진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 군대에서 한 가지 총기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아무래도 냉전이라는 시대 배경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미국과 영국 같은 군사 대국에서 검증까지 마친 총이었으니까 다른 총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라운드, G3의 개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G3가 등장하기까지의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 주시죠.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하게 되는데 서방 3개국이 점령했던 지역은 독일 연방공화국, 즉 서독이 됐고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됩니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의 경계선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죠. 당시 독일은 동서냉전의 최전선과 같은 곳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서독엔 군대는 없고 경찰 역할을 하는 연방 국경 경비대만 있었는데 주력 소총이 2차 대전 때 쓰던 칼 98K였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자동 소총을 쥐어줬다가 또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점 약간 좀 떨어진 총을 줬던 건데 한반도에 6.25가 발발하면서 서독을 재무장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게 되죠. 6.25랑 서독의 재무장이랑 이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이 한반도에서 격전을 치르는 동안만이라도 이 유럽에서 소련의 발목을 묶어놔야 했기 때문에 서독의 재무장이 시급했던 겁니다. 미국, 영국이 서독을 대신해서 베를린 장벽을 대신 지켜줄 여력이 없었다. 요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1952년 미국과 영국이 서독의 재무장에 합의하고 서독의 연방 국경 경비대가
제대로 된 자동 소총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총이 스페인제 세트메 소총이었죠. 독일하면 총기 강국인데 왜 남의 나라 총에 눈독을 들인 겁니까? 예, 당시 그 서독은 자동 소총 같은 그 최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여력이 없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쓸 소화기를 생산하던 그 대표적인 총기 제조사가 마우주사였는데 공장은 이미 2차 대전 때 폭격을 당해서 시설의 대부분이 나간 상태였고 그나마 남아있던 시설도 프랑스가 뭐 전쟁 배상금 명목으로 싹 뜯어갔죠. 아니 그래도 기술자들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이야 또 만들면 되고요. 프랑스가 이 시설물만 뜯어간 게 아니라 기술자들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치에 적극 가담했던 기술자들은 뭐 전범 재판을 피해서 알아서 해외로 도망을 친 상태였죠. 참고로 독일 출신 무기 기술자들을 제일 환영했던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하긴 스페인이 2차 대전 때 중립이착하면서도 독일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었죠. 그렇죠. 독일이 소련에 쳐들어갈 때 병력을 보태주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립 조병창에 해당하는 세트메 연구소에 그 독일의 무기 전문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루드비히 포그림러였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마우주사에서 STG-45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멤버였고 종전 후에는 프랑스에 협력하며 총기 개발을 하다가 나중에는 스페인으로 건너간 인물이었죠. STG-45라면 이게 롤러 지연식 블로우백 구조의 그 원형이 되는 총 아닙니까? 그거 아시네요. 점점 맞습니다. 압니다. 종전이 임박해서 완성되는 바람에 그 빛을 못 봤지만 이 구조적으로는 최초의 돌격 소총이었던 STG-44보다 훨씬 진일보한 촉이었죠. 아무튼 이 양반이 그 세트메로 이적을 한 다음 완성한 총이 훗날 스페인의 제식 소총으로 등극하는 세트메 소총 시리즈였는데 바로 이 물건이 소독 연방 국경 경비대의 눈도장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이게 같은 독일인이 만든 총이니까 눈이 갔겠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번에도 탄이었죠. 세트메 소총은 7.92mm 4.1 이 단소탄을 썼는데 이미 그 7.6mm 5.1탄이 나토 식탄으로 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세트메 소총을 7.62mm 나토탄에 맞게끔 개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결국 세트메 측은 연방 국경 경비대가 요구하는 7.6mm 나토 버전을 만들기로 하고 까다로운 독일인들의 그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 헤클러 우트코사를 선정하게 되죠. 드디어 나왔네. 헤틀러 운트코. HK416으로 잘 알려진 헤틀러 운트코사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HK4가 원래 총기 제조사가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마오쩌 출신 기술자들이 설립한 업체긴 한데 이 전후엔 서독에서 무기 생산 자체가 금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작 기계, 자전거, 미신 부품, 계측기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에 연방 국경 경비대가 창설되고 칼 98K나 MG42 수리용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면서부터 총기 제조사로서의 그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연방 국경 경비대랑 이렇게 연을 맺었군요. 영업 라인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세트메가 그 HK사를 사업 파트너로 낙점했던 거죠. 어쨌거나 세트메는 1954년부터 HK와 공동으로 7.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세트메 HK 소총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시제품까지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죠. 아니 왜 무슨 회사에 불이라도 났습니까? 1955년에 독일 연방군이 창설된 겁니다. 에? 아니 군대가 생겼으면은 총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얼씨구나 이거 로또 터지가 아닙니까? 그 반대였죠. 소련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급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장에 총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군은 팔 10만 정을 잽싸게 들여와서 G1이라는 이름으로 그 제식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딴 데서 집어왔네요? 그렇죠. 바로 옆나라에서 구하게 된 거죠. 덕분에 연방 국경 경비대는 도입하기로 예정했던 세트메 HK 소총을 전면 취소하게 되죠. 역시 독일도 좋은 총을 알아보긴 했어요. 그런데 군대를 무장시키는데 고작 10만 정 가지고 되겠어요? 더 사가야지. 늘 예산이 문제죠. 역시. 서독이 아무리 라인강에 기적을 일으키면서 경제적으로 잘 나갔다고 해도 소총 수십만 정을 생돈 다 줘가면서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산. 그래서 이 추가로 필요한 물량은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고 FN사에 제안을 했는데 바로 퇴짜를 받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2차 대전 때 독일이 벨기에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만합니다. 그렇죠. 덕분에 세트메 HK 소총이 화려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서독 정부까지 나서서 20가지가 넘는 개선안을 이 세트맨 HK 소총에 꼼꼼하게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기존의 세트맨 소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총이 완성되게 되죠. 그리고 1959년 이 총은 G3라는 제식명으로 독일 연방군 주력 소총으로 채택이 됩니다. 아니, HK사가 세트맨으로부터 라이선스 생산권을 사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에? 신생기업이었던 그 HK사가 아니 뭔 돈이 있겠어요? 아니, 그래 땡겨와야지 라이선스를. 그 당시에 그 서독 정부가 그 세트맨으로부터 그 생산권부터 해외 수출권까지 통째로 사들였어요. 아, 나라가 사왔어요. 그렇죠. 덕분에 이 스페인의 그 세트맨 수총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총이 돼버렸죠. 아,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족보가 그렇죠. 꼬였어요. 그런데 이 서독 정부가 여기서 굉장히 대인배 같은 면모를 시도합니다. 오. 비싼 돈 주고 사들인 이 생산권과 해외 수출권을 HK사와 라인메탈사에게 그냥 공짜로 양도한 거죠. 뭐야 이거? 특혜 아니야? 그래서 초기엔 HK사와 라인메탈사가 그 G3를 공동으로 생산을 했는데 나중에 그 HK사가 사세를 확장한 이후에는 이 G3를 전담 생산하게 되죠. 서독 정부의 막강한 자금 지원이 G3의 탄생에 큰 일조를 했군요. 그렇죠. 아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빨과 G3의 탄생 배경까지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총의 내부 구조와 흥행 스코어, 실전 기록까지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진영 최강의 전투소총 HK G3 대 자유진영의 오른팔 FN8. 다음 주에도 대결은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 중국에서 국방 예산을 도박으로 날린 공무원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한 팬더 기자 자리에 있는데요. 자, 팬더 기자, 이 공무원의 신원은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 공병청장 한린춘 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군벌로 불리는 장쩌린 씨의 부하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도박에 손을 댄 건가요? 예, 한린춘 씨 본인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덜란드 무기 상인이 상하이 신문에 광고를 냈더라고요. 뭐 독일제 무기 생산 기계들을 팔겠다. 이걸 우리 보스, 그러니까 장쩌린 대원수가 본 겁니다. 저보고 돈을 주더라고요. 뭐 린춘아, 상하이에 출장 좀 갔다 와라. 잘못했죠. 그런데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동북에서 왔지 않습니까? 만주펄판이란 말입니다. 거기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상하이로 오니까 뭐 눈이 확확 돌아가죠. 그래도 제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유서를 써서 우리 보스한테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올인이다. 그래도 털려보니까 눈에 뭔가 이게 탁 튀는 기분이다. 뭐 평경장이 빙의한 느낌? 이대로 황포광에 투신하겠다. 안녕. 안타깝습니다. 이 국방 예산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반전이요? 계속해서 영상을 함께 보시죠. 뭐 군수처장이 100만 위안을 들고 쫄래쫄래 달려온 겁니다. 이 보스가 반은 기계를 사고 나머지 반은 뭐 도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상사 보건 좀 있나 봅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어서라 발발타! 어서라 발발타! 그렇게 본전의 4배를 벌었죠. 그리고 신사답게 기계를 모두 쫙 구매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눈이 탁 튀었다고. 제 안에 뭐 타짜의 피가 흐르나 봅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뭐 울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데 국방 예산을 도박으로 잃었고 그걸 한 상관이 돈을 주면서 도박을 하라고 등을 떠밀고 그걸 또 받아서 도박을 했는데 이게 본전에 뭐 4배를 벌게 돼서 이 돈으로 무기 생산 기계를 샀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말 그대로 묻고 더블로 가서 성공한 케이스죠. 그렇군요. 저희 밀리터리 M은 결코 도박을 권장하거나 조장하거나 장려하지 않습니다. 한린춘 씨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물어보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100% 레알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양념친게 쳤나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한린춘에게 묻고 더블로 갈 찬스를 준 보스는 북양 정부의 실권자 장쩌린이고 한린춘은 그의 부하로 직함은 공병청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위 사업청장 좀 될까요? 오. 그런 사람이 도박에 정신이 팔렸다가 큰 사고를 친 셈이었죠. 예, 돈은 날린 거를 둘째 치고요. 묻고 더블루가 그렇게 하라고 돈을 더 보낸 장조린? 장조린? 이분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조린이 호탕한 성격으로 정말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제도를 다시 돌려놓으려 한다. 이런 오해로 자기에게 폭탄을 던진 혁명당원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기도 했어요. 되게 호탕했었죠. 중국에서 인기 좋은 호고령 인간이었습니다. 배짱 두둑하고 사람 좋고 배포 넓고 주변 사람 잘 챙겼습니다. 이러니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고 이를 배경으로 세력을 넓혀갔고 결국 동북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가 됩니다. 정말 천하를 질 뻔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독일제 무기 생산 기계 광고?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어쩌다가 독일 기계가 중국까지 그 당시에 어떻게 만나요? 이때가 막 1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독일은 뭐 패전에 뭐 전쟁 배상금에 인플레이션에 뭐 굉장히 뒤숭숭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독일의 무기 제조사 크루프가 자기네 공장 기계를 내다 팔겠다고 한 겁니다. 아, 크루프? 크루프.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파리 포럼할 때 나왔던 그 크루프? 예. 이 성층권을 뚫고 날아가서 파리를 공격한 파리프를 하는 회사? 독일 최대 방산 기업이잖아요. 이야, 우리 신하우성님 이제 어디 가서 밀정을 해도 되겠어요? 뿌듯합니다 진짜. 아무튼 이 크루프가 네덜란드 무기상에 위탁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중국 쪽에다 광고를 냈네요. 장전이 이걸 본 겁니다. 그리고 말한 거죠. 야, 저거 사와. 사와. 그 다음은 이제 한장님이 연기하신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수라발발타를 하다가 다 날려먹은 건데 장조린이 다시 100만 원? 100만 위안을 보내줬다고요? 그것도 반은 기계를 사고 나머지 반은 도박을 하라고. 솔직히 한린춘이 쓴 유서는 뭐 유서가 아니죠. 황포강에 뛰어들 거였으면 뭐 진작 뛰어들었겠죠. 그냥 뭐 장조린한테 뭐 반성문겸 뭐 변명을 그냥 뭐 이렇게 찍찍 적어가지고 적어 보낸 겁니다. 뭐 도박장에서 뭐 돈을 다 날렸다. 그런데 이제 뭐 도박에 뭐 득도한 것 같다. 득도한 선인들의 기분이 짐작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대충 보낸 거죠. 이 편지를 받아든 장조리는 당시 한바탕 욕을 했어요. 욕할 만하죠. 돈 다 날렸으니까. 그 다음에 내 부하 중에 득도한 놈이 생겼다. 이래서 호탕이 웃은 거예요. 동북왕, 나 배포 넓어. 그리고는 군수처장을 불러가지고 100만 위안을 건넨 겁니다. 가서 반은 도박하라고 하고 반은 꼭 기계를 사오라고 했답니다. 감기 걸리면 판단력 흐려지니까 강에 뛰어들지 말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고 군수처장 넌 가가지고 옆에서 심부름이나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상관을 그 부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랬나? 근데 이렇게 4배로 불린 돈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한린춘은 이 4배를 불린 돈을 진짜 돈 한 푼 손도 안 대고 모두 기계 구입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린춘이 선양에 도착하는 날? 장조리는 여기에 직접 마중 나가가지고 야, 진짜 너 같은 부하를 둬가지고 정말 영광이다. 이렇게 뭐 칭찬을 아끼지가 않았죠. 저 같으면은 돈을 새로 받았겠다 그런 말 들었어도 그냥 그 돈 그대로 이제 살 거 딱 사가지고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도박으로 또 불려서 덮는군요. 장조린도 장조린인데 한린춘도 보통 내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도박해놓고는 굳이 뭐 돌을 깨우쳤네 뭐 얘기를 하는 거 뭐 보통 내기 아니죠. 어쨌든 이 도박으로 번 돈으로 기계를 사긴 샀고 이 기계를 기반으로 봉천 군기창, 동북 삼성 병기공장으로 나중에 불린 선양 병공창이 시작이 됩니다. 선양 병공창은 1921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확장을 거듭해서 1928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들인 장세량 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중국 최대의 무기 공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불린 돈으로 산 기계가 중국 최대의 무기 공장이 된 거네요. 대체 규모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기차가 직접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구조였고 내부에서는 자동 소총과 뭐 시험용 소총을 이렇게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탄약과 뭐 기관 단총은 물론 야포, 뭐 대공포, 박격포를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냈습니다. 이 규모를 일본인들이 크게 부러워해서 나중에는 뭐 동방의 크루프라고 부르기도 했죠. 뭔가
얘기가 영화에나 이렇게 무협지 만화에 그렇죠.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도박으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중국 최대의 무기 공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무기 공장은 어떻게 됐나요? 뭐 1928년에 네. 일본에게 철도 부속권을 주지 않은 그 장쩌린이 일본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엔 1930년 9월 18일 만주 사변이 터지면서 일본에게 홀라당 다 뺏겼습니다. 얄궂게도 이때 빼앗긴 공장은 일본이 중국인들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도박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 그때 도박에서 다 이뤘으면은 아니죠. 도박을 아예 안 했으면은 중국인들을 죽이는 무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생산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따 가위바위보 한 판. 아, 우리 맨날 가위바위보. 오케이, 콜. 이 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장군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미 제3군 사령관이었던 조지 스미스 패튼 주니어, 통칭 패튼 장군입니다. 패튼 장군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요. 근데 얼마나 특이한 장군이었나요? 일례로 뭐 군인으로서의 패튼이 처음으로 화제에 올랐던 거는 소위에 인간한 지 얼마 안 돼 있었던 멕시코 내전 당시에 반란군 지휘소를 급습해가지고 그곳에 있던 반란군 장군 하나를 사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동차 본네트에 이걸 매달고 돌아온 것이었죠. 어떤 성격인지 대충 감이 오네요. 그렇죠. 뭐 이러다 보니까 2차 대전 당시에 그 연합군의 그 주요 인물들과 굉장히 좀 많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몽고메리와의 그 충돌이었는데요. 몽고메리가 그 신중한 기획자 타입이었다면 패튼은 이 즉각적인 기동력을 중시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나약함을 보이는 병사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야전병원에서 전투 스트레스 장애로 입원한 병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근신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관학교 후배였던 아이젠하워 브래들리의 명을 받게 되는 처지로 떨어지게 되죠.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는 됩니다. 제가 상사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쓰고 싶지 않을 그런 종의 인간이에요. 뭐 그래서 어록 상당수가 좀 과격합니다. 날 앞장서든지 날 따르든지 아니면 내 앞에서 꺼지든지 라든가 나라를 위해 죽지 마라. 적들이 제 나라를 위해 죽게 만들어라. 뭐 이런 어록을 남겼었죠. 뭐 아니면 도어 스타일인데 말만 들어도 그 기질이. 더 센 말들도 많긴 하지만요. 뭐 오늘의 명언으로 꼽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성공한 장군들은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지 계획에 맞게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요겁니다. 이 말은 패튼의 성격을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패튼은 그 상황판에 머무는 작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뭐 돌격을 외치는 바보는 더더욱 아니었죠. 정보 보고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살펴봤고 전선을 수시로 살폈습니다. 패튼은 이 정보를 토대로 적의 틈을 찾아서 밀고 들어간 거였죠. 한마디로 패튼의 작전은 그저 운에 기대한 도박과는 좀 달랐습니다. 현대에 환생한 중세 기사라는 전기 영화 속 적군의 대사가 말해주듯이 시대착오적인 군인으로 지탄을 받았지만은 언제나 야전에서 병사들보다 앞서 뛰고 끊임없이 적정 정찰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그리고 상황 파악으로 작전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즉흥적이고 기분파고 이가 이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런 것만은 아니었나 봐요. 이분이 굉장히 기질은 뭐 다혈질이고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르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를 현실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에는 그 누구보다 굉장히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전쟁사에 굉장히 통달한 학구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의 병사들은 그를 욕하면서도 최고의 야전사령관으로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연합군도 이렇게 근신을 시키긴 했었지만은 급하니까 독일군에서 더 이상 교착 단계의 전선이 고적되니까 근신을 풀어주고 다시 불러왔습니다. 다만 이 패튼 스스로는 이 전쟁터를 너무 좋아했던 기질이 운명에 영향을 끼친 건지 전쟁이 끝나자마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뭐 그런 뭐 드라마틱한 면 때문에 지금도 그의 이름이 널리 회자가 되고 있죠. 그분의 인생이 뭐랄까요, 뭐 영화를 보듯이 쫙 펼쳐지는 것 같네요. 실제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영화인가요? 패튼 대전차 군단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쟁만을 위해 존재했던 인물이었는데 전쟁한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영웅이었죠. 패튼의 그 인간성에 솔직히 저는 뭐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패튼이 했던 말들은 좀 여러모로 좀 공감이 가지 않나요, 판단님?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지 계획에 맞게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는 사실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공감이 좀 되긴 됩니다. 성격은 좀 별로지만 애가 준비성이랑 또 해내는 거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칭찬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밀떡들의 시간 밀리터리 M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가 밀떡이 되는 그날까지 1000만 밀떡 양성 프로젝트 밀리터리 M.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특수부대 뒤에 특수부대. 60 시작된 항공연대 나이트 스토커즈.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출발 연발을 쏴서 타켓을 딱 한 번 맞추잖아요. 뭐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뭐 에어건 쏘는 거예요? 반동이 가스 블로백 에어건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이분이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원칙을 어기고 동물 실험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뭐 죽이라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했던 거죠. 아무리 이렇게 노려봐도 연구 심장이 멈춰지는 건 않더라고요.